네,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 경제와 국방에 키를 쥐고 있는 산업, 방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요, 예비역 육군 소장이시고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이신 방종관 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종관 센터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사실 뭐 남자 셋이서 군대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최근 나온 뉴스부터 확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 규모가 70% 이상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우리의 무기 수출, K 방산 수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제 그동안 우리의 축적된 노력과 예. 또 국제 정세의 변화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제 정세에 도움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축적된 노력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은 사실은 1970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 설립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면 50년이 지났죠. 그럼 50년 동안 축적된 노력이 있었고, 하나의 변곡점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2006년도에 시작된 국방 개혁이 하나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가 국방 개혁을 시작하면서 이제 방위 산업 분야에도 일부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외국의 무기를 많이 도입하는 그거였다면은 그때부터 국내 연구 개발을 우선으로 한다, 국산화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정책이 정해졌고요. 또한 그 이제 국방 예산에서 무기 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그 예산 규모를 국방 예산 대비 연구 개발 예산의 비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3 내지 4%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한 10% 정도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앞으로 이 국방비 예산 대비 연구 개발 예산의 비중을 한 10%까지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한 7% 정도 됩니다. 사실은 비중이 3%에서 4%에서 3 내지 4%에서 7%까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규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이제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국제 정세의 사실은 변화를 저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K9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2001년도에 터키에 처음 수출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수출이 13년 후에 있었습니다. 엄청 시차가 있군요. 시차가 있었습니다. 예. 왜 그런 게 있었냐면은 사실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이제 러시아가 병합하면서 예. 사실 국제 안보 정세가 사실은 급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런 무기 체계를 국방비를 올리면서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런 국가들이 K9을 구매하기 시작한 거죠. 예. 결국은 이 무기 체계라는 것은 구매자가 국가이고 그 국가는 또 국방 예산을 통해서 무기 체계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수출도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의 축적된 노력과 또 국제 정세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5년 전에 구매를 했었던 국가들하고 지금에 구매했던 국가들이 상당히 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70% 이상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좀 어떻게 영향이 달라진 겁니까? 예, 우리나라의 그 기존의 2010년대 전후의 어떤 방산 시장의 전략이라고 하면은 틈새 전략이었습니다. 틈새 전략.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 러시아, 뭐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이 시장을 주로 관심을 갖지 않는 동남아 지역, 또 중남미 지역 이런 네. 국가에서 주로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사갔죠. 네. 그런데 이제 2014년도 크림반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이 일어나고 또 중동 지역의 어떤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중동에서 이제 결국은 동유럽까지 하나의 벨트가 형성된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시장이 동남아, 중남미 지역이었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중동을 거쳐서 동유럽까지 하나의 벨트가 형성됨으로써 우리의 방산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삼고 있는 무기 체계가 상당히 각광받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좀 인정받는 무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결국 이제 K9
자주포입니다. 예.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 하나의 무기 체계, 특히 자주포 같은 경우는 세계 어떤 포병 활약의 대부분의 주력 무기 체계거든요. 그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고요. 그 수량만 하더라도 벌써 한 1,000대 이상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도 평화문제연구소에서도 그것을 예측을 했지만 앞으로도 거의 한 1,000대 이상 수출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K9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K2 전차, 그다음에 천무, 네. 그다음에 이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천궁2.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각광받는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무기는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잠시 뒤에 한 번 네,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폴란드에 지난 2022년에 지난해죠. 굉장히 많은 이제 수출 계약을 하고 실제로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 폴란드에서 우리 무기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역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폴란드의 안보 상황의 변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아시다시피 이제 동유럽 국가이고 예. 또 서유럽과 이제 어떤 그 러시아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역사적으로 외침에 의해서 뭐 사실은 다른 나라의 병합이 되기도 하고 이런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토가 원래 최초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나토의 이제 최종 전방이 서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도를 거쳐서 2010년도쯤이 되면은 나토 가입 국가들이 점점 동쪽으로 확장이 되죠. 네. 그래서 폴란드가 나토의 최첨단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폴란드가 중요한 위치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안보 상황이 급변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위협의 시급성과 심각성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가 누굽니까? 세계 군사력 2위입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도 2월 24일 날 시작됐지 않습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 영향권 내에서 전쟁에 쳐서 들어가면 다음 순위는 우리다. 위기감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의 어떤 거구 이론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폴란드까지 밀고 들어가야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폴란드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급진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느끼는 어떤 안보 위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폴란드의 안보의 어떤 심각성과 시급성을 결국 이제 무기 체계를 구매함으로써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기와 수량과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나라는 결국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역시 폴란드도 제일 많이 수출한 무기는 K9하고 K2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폴란드에 들어간 무기 체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K2 전차 180대. 180대. 오. 예. 그 다음에 K9 212문. 그 다음에 이제 FA50 경공격기 네. 48대. 48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간 게 천모 218문. 이게 이제 총 규모로 합치면은 124억 달러. 우리 하나로 하면은 16 내지 17조 원이 됩니다. 네네. 엄청나군요. 엄청나죠. 그래서 폴란드는 특이하게 이제 통상적인 무기 수출하고 조금 특수성을 띈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작년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기본 계약을 먼저 체결했습니다. 기본 계약이요. 기본 계약이요. 이제 기본 계약은 포괄적으로 이 정도의 무기 체계를 우리가 구매할 용의가 있다. MOU 같은 건가요? 약간 구속력, 정식 MOU보다는 조금 더 구속력이 있고 정식 계약보다는 조금 구속력이 없고 이런 이제 형태의 기본 계약. 하긴 할 건데 약간의 일단 구속력. 계약만 하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본 계약이라고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본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도 쭉 진행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이제 본 계약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건 완전한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본 계약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K2 전차도 원래는 뭐 사실 한 900대 이상 구매하겠다고 사실은 기본 예. 계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K2 전차라든가 K9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그 어떤 2차 본계약, 3차 본계약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매년 수백 대씩 이제 1,000대 이상 보낼 수도 있는. 매년까지는 그렇더라도 지금 계속 이제 이게 좀 더 롱텀으로 봐야 됩니다. 네네.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폴란드의 방산 추출 물량은 앞으로 있을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래도
하나의 전차 부대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의 전차를 가지고 와서 부대 구성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제가 조금 궁금해진 게 있는데 사실 폴란드는 나토 가입국 아닙니까?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제 가입국인데 이제 멀리 있는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그 나토의 시스템이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폴란드면 나토 쪽에서 만드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를 선택한 게 이제 뭐랄까 성능이 좀 좋거나 가격이 싸거나 뭐 어떤 부분이 좀 만족스럽다고 합니까? 그쪽이. 이게 이제 저희 나라의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 때는 어떤 표준이라는 게 있죠, 사실은. 네. 저희는 이제 주로 미국의 표준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상호 운용성 때문에. 네. 미국은 항상 나토는 또 미국의 표준을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보면 나토의 표준이 미국의 표준이고 미국의 표준이 우리의 표준이 일맥상통한다. 일맥상통합니다. 어. 그래서 뭐 포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 체계 그 표준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호 운영상이라는 게 전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유럽이 사실은 이제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를 구가했지 않습니까? 예. 한 20년 동안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방산의 강국이었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방위산업 무기 세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했습니다. 내려놨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제 링타우시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T 계열, T-70이라든가 T 계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고 예.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를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폴란드를 제공한다. 이런 이제 어떤 그게 있었습니다. 네네. 약속이 있었죠. 그게 링타우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순환 계획입니다. 밀어내기 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또 이동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이 급하니까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그걸 적시에 메꿔주질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작년에 그 독일을 굉장히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을 어겼다. 근데 사실은 독일은 그 약속을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고 생산 라인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것을 시점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표준은 나토와 미국과 우리나라 거의 동일하다. 네. 그 다음에 결국은 나토에서 사실 어떤 무기 체계를 폴란드 입장에서 공급받으면 좋은데 그 시급성과 수량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어떤 가성비라든가 네. 또 한국의 무기 체계는 대규모로 이제 우리나라가 운영하면서 신뢰성이 이미 검증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정리하면은 독일은 납품 시기를 맞추지 못한 거고 우리는 약속했던 시기를 맞출 수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성능도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가성비도 뛰어나고 그래서 폴란드가 과감하게 절충 교육도 제외시키면서까지 네. 하지 않으면서까지 우리의 무기 체계를 구입한 거죠. 성능과 타이밍 모두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 이제 효자로서 이제 방산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산하고 일반 상품이라든지 뭐 전자제품 수출하는 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반 일반 공산품 수출과 예. 방위산업 수출은 당연히 다릅니다.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사실은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기 체계는 이 구매자가 정부입니다. 정부. 그렇습니다. 회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무기 체계를 사고 파는 것도 다 정부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지금 트르키예가 S-400 지대공 그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구매를 했거든요. 예.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F-35 안 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런 거 깜짝 것처럼 놀라겠네요. 견제라는 거군요. 그거. 그렇습니다. 이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나라에서 우리 F-35를 운용하면은 우리 F-35의 첨단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적국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에서 안 판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처럼 무기 체계는 구매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무기 체계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한 200개 정도 국가가 있는데 한 20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체계다 보니까 더 그렇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 그룹이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제 A 그룹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정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자, 메이저 예, 이 국가들은 적어도 이제 한 10, 시장의 한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40%, 네.
러시아가 16%, 프랑스가 11%. 이 정도 1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A 그룹. 네네. 그다음 이제 B 그룹이라고 B그룹이? 볼 수 있죠. 이제 B 그룹은 주로 이제 한 5%에서 한 2% 수준. 5에서 2%. 예. 그래서 뭐 중국, 독일 쭉 내려와서 이제 한국, 이스라엘까지 포함되는 이 국가들이 사실은 B 그룹에 해당돼요. 중국이 프랑스보다 뒤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C 그룹은 이제 한 1%에서 뭐 0. 몇 % 이 정도 국가들이 또 한 10개 정도 있죠. 그래서 이 국가들을 다 합쳐봐야 네. 20개 국가 많아봐야 한 30개밖에 안 되는 거죠. 손가락에 꼽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한 10% 정도의 숫자에 해당되는 나라들만이 무기 체계를 수출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국제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 돈이 뭡니까? 국방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 세금은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 안보가 불안하니까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늘려야 되겠다. 국회나 의회를 통해서 동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안보 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F-35 도입을 할 때 미국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일반적인 상품과 상당히 다른데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이제 국가별로 어떤 나라가 지금 방산계에서 잘 나가고 있는지 메이저리그를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방산 시장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인 점유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액 수준은 어느 정도 하나 됩니까? 네, 지금 이번에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바 같이 우리의 방산 시장 점유율은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봤을 때 이제 2.4%로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2.4%요. 2.4%요. 예. 그런데 이제 이 2.4% 점유율을 사실은 작은 점유율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B 그룹에 속해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전년도 5년 동안 이전의 통계,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17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1.3%였습니다. 네. 거의 한 뭐 7, 80% 가까이 이제 증가한 두 배 것이죠. 가까이 올랐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가율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저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점유율 순위는 오히려 저희가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점유율은 1.3에서 2.4로 늘어났는데 네. 예. 순위는 8에서 9로 내려갔죠. 이 부분을 사실은 언론에서도 잘 주목하지 네네. 않는데요. 이 예. 부분을 잘 주목해야 된다. 8에서 9로. 그렇습니다. 예. 8에서 9로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세계 방산 시장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국제 정세가 그렇게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내려갈 수 있다. 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다른 국가들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이제 방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인 속도 측면에서. 이미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로서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센터장님 그러면은 소수 국가들이 이렇게 독과점으로 가는 경우에 네. 판매하고 서로 교류하는 무기에 대해서 기술적 보호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뭐 한간에는 전투기를 구매를 하고 나서 그 전투기를 잠깐 수리하기 위해서 나사 하나만 풀어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이런 것까지 제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가요, 진짜?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기술을 이전받고 싶죠. 그렇죠. 당연히 무기 체계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일정한 기술을 이전받아서 원천 기술 가져야죠. 금액도 자국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어느 국가나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기술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시장을 뺏길 수가 있고 네. 두 번째 기술이 유출되면 안보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우리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뭐 뒤떨어진 그 기술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이전을 해줘야 방산 수출도 되고 앞으로의 협력도 중장기적으로 되는 거죠. 대신에 반드시 지켜야 될 기술은 또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인 이제 연구개발 예산이라는 걸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해야 그 다음에 좀 낮은 기술은 제공해 줄 수 있죠.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선순환이 돼야 되는 측면이 그러니까 방산 산업이 더 커질수록 그 기술에 대한 투자라든지 보호라든지 이것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 체계 중에 아주 그 중요한 기술이 포함된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밀봉 형태로
패키지로 만들어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네네. 그것을 수리 부속 구성품 형태로 이렇게 교체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그것도 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전투기 같은 거 고장 나면은 이제 미국 사람이 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세일즈의 포인트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기술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되고 디테일하게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네. 저 요점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5년간의 점유율이 2.4%, 순위는 좀 내려갔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뭐 따지자면 트리플 A 수준의 야구를 한 팀이 상위권에 있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 이야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을 설명할 때 이제 여객기의 그 저기 비행 과정을 좀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비행 과정이요. 예, 보시면 이제 공항에서 여객기가 B747 같은 경우 이렇게 이륙을 할 때 활주로를 일단 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서히 달리죠. 활주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가면 가속을 붙입니다. 급가속을 왜 가속을 하죠. 붙입니까? 이 양력을 봐서 떠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륙 단계죠. 그다음에 이륙을 한 다음에는 고도를 높입니다. 이게 상승 단계입니다. 그래서 쭉 고도를 올려서 한 해발 고도 한 7 내지 8km까지 쭉 올라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안전 고도로 들어갑니다. 네. 이 안전 고도에 들어가면은 이제 기내식이 나옵니다. 안전벨트 풀고요. 네, 안전벨트 풀고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면 안전 고도에 들어가면 이게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은 이 기준으로 보면 어디쯤 가고 있느냐? 당연히 활주는 했고요. 했고요. 상승 이제 그 이륙도 했습니다. 예. 이 상승을 쭉 지금 피크를 올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엔진 최대 출력으로 해서 올리고 있는 단계죠. 그러나 아직 안전 고도에 들어가기는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상승 고도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안전 고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제도적인 측면이나 또 정책적인 측면이나 또 우리 산업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이 아주 성공적이어야 결국은 빠른 시일 내에 안전 궤도에 들어갈 수 있다. 안전 궤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투력 증강이 아니라 방위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세일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 간의 외교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게 방위 산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의 무기 체계 속에는 그 속에 산업적인 요소, 또 안보적인 요소, 또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굉장히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위 산업 또 무기 체계는 하나의 단순하게 볼 사항이 아니고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또 연계성 있게 균형성 있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결국 방위 산업 발전의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고대 들기 전에 직전에 있기 때문에 많이 네. 흔들립니다. 이럴 네, 때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딱 잡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시장이라 그러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세계 방산 산업 시장을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표에서 나왔지만 미국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잘 나가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은 좀 많이 감소한 게 눈에 띕니다. 이게 네. 어디서 나오는 차이입니까? 이제 현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미국은 33%에서 40%로 늘어났습니다. 네. 프랑스도 7.1%에서 11%로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많이 늘었죠. 예. 이제 줄어든 나라가 러시아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인데요. 러시아는 22%에서 16%. 그 다음에 중국은 6.3%에서 5.2%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많이 줄어들었네. 저는 이걸 보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방산 시장이 어떤 세계 블록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블록화다. 블록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일부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이제 신냉전 체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중국과 미국의 어떤 개별 국가 간의 전략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이게 하나의 블록이 형성돼 가고 있는 거죠. 그 결정적인 계기는 2014년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네.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 정치 체계 국가 간의 하나의 블록이 형성된 겁니다. 저쪽에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뭐 이런 국가들이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국가들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방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시장이 권위주의 정치 체계 국가, 러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이 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체제에 무기를
과거에는 탈냉전 초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쉽게 수출도 하고 수입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불금 사업을 통해서 러시아 전차 네네. 장갑차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같았으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블록이 형성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 체계 국가들 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민주주의 국가의 무기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한국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블록이 형성됨으로써 우리가 속한 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 국가들 속에서 시장이 조금 넓어지는 측면이 있고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좁아지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프랑스는 증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봐야겠네요. 마냥 좋아했으면. 이것은 그런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국제 정세의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그 국제 정세의 변화를 어떤 흐름을 바꾼다 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국제 정세를 우리가 국가 이익 측면에서 또 방위 산업 발전 측면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네.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제 미국 중심의 나토 계열, 네, 그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예. 계열이죠. 그리고 러시아 중심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계열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제 나토 계열이 승기를 많이 잡은 상태다. 뭐 그렇게 보면 되고 우리가 틈을 좀 봐서 이득을 취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구소련의 예. 시대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공산주의 블록이 이제 바르샤바 조약이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거기 군사 동맹의 역할을 했죠. 예.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군이라고 하고 해체됐습니다. 해체됐고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예. 대신에 이제 유럽은 나토의 체제는 더 확장이 됐죠. 유럽 체제는 나토 국가들이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훨씬 더 동쪽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상당 부분 이제 나토에 밀고 들어오다 가입하면서 보니까. 예, 그래서 더 확장되는 추세에 있는 거죠. 예.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제 중국이 감소하는 것도 보이는데 여기에 네.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토 계열이 훨씬 잘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조금 나누어서 말씀드리면요. 러시아는 1991년도 냉전이 해체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예. 1990년도는 거의 우리가 여담으로 이야기하지만은 푸틴 대통령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도 퇴근 후에 택시 운전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1990년대는 러시아가 군인들 봉급도 못 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혹한기였군요. 네, 혹한기였습니다. 그때 사실은 러시아의 그 방위 산업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다행히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고유가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재정이 사실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원유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2000년대부터 사실은 좀 재정이 축적되기 시작했죠. 회복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제 방위 산업을 다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시작하고 전력 건설을 해나가는데 문제는 2014년도에 크림반도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이제 어떤 경제 교류라든가 또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제 막 방위 산업을 다시 시스템을 정립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2014년도부터 제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방위 산업 시스템이 사실은 아직 기초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지금 방산 시장 점유율이 22%에서 16%로 한 6%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어떤 제재에 따른 수출 통제도 있었고 결국은 방위 산업의 어떤 기초가 1990년도에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방위 산업의 기초가 아직 회복이 안 됐다. 그리고 그 방위 산업에 아직 사실은 부패 구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예,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방위 산업이 그 약점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2000년도 들어서면서 미국과 본격적인 이제 전략 경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산 기술 측면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뭐 무인기 엔진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를 경영권을 인수하고 지금 같았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2013년도, 14년도까지만 해도 그런 통제가 약한 시절에 네네. 유럽에 있는 방산 기업의 실제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많이 그 샀군요. 기술을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가져가서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무기 체계를 첨단화하는 이런 역할을 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무인기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무기 체계가 주로 들어가고 있는 데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저개발 국가들을 먼저 네, 보냈죠.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무기 체계 신뢰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가성비는 조금 이제 경쟁력이 조금 높아진 반면에 무기 체계 신뢰도는 아직까지 충분히 담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방산 수출 시장도 급격하게 줄지는 않았으나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브로커와 연계해서 아직도 신뢰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첨단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네.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한계점에 좀 부딪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보이고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여기는 이제 전장 상황 말고요. 방산 시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예, 그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저희가 조금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이제 소련의 그 영향권 내에 있을 네, 때는 네. 꽤 그래도 방산 기술을 가지고 보유한 사실 국가였습니다. 네. 뭐 항공기 엔진이라든가 네. 전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수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냉전 체제 이후에 탈냉전 시대에 군대 규모를 줄이면서 이런 방위 산업 부분을 제대로 다운사이징하면서도 아주 내실 있게 만드는 그런 걸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크림반도 사태가 있었을 때 제대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는 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지만 2022년도 4월달에 러시아의 중순양함 모스크바함을 우크라이나 지대함 미사일이 격침시켰다 이런 기사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그때 운용됐던 미사일이 넵튠 미사일입니다. 넵튠 미사일. 넵튠 지대함 미사일인데요. 지대함 미사일 그 수준에서 보면은 이 미사일이 사실은 아주 첨단은 아닙니다. 예. 초음속도 아니고 아음속이고 이걸 우크라이나에서 언제 개발하기 시작했냐면 크림반도를 뺏기고 난 다음에 2014년 오래됐네요. 이후에 그래서 이미 러시아에 이제 그 흑해 함대라 그래서 아주 강력한 해군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림반도 사태에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이 러시아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군 전력이 없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해군 전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시간이 없는 거죠. 재원도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만든 게 이 넵튠 지대함 미사일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에 모형을 만들어내고 그야말로 있는 재원 없는 재원 다 끌어모아서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2021년도에 단 26발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겠군요. 근데 이 26발 중에 사실은 네 발을 쏴서 두 발을 명중시켜서 결국 모스크바함이 격침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격침되는 과정을 보면은 표적 획득할 때 TB2 바이락타르 무인기 이게 예. 투르키에서 도입한 거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 통신망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스타링크 그 일론 머스크가 제공한 네네. 스타링크 네. 이거 이제 같이 연계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대함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국산 지대함 미사일. 그 무인기는 터키 거. 투르키에 그 도입한 거, 2020년도에 도입한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제공한 스타링크. 네. 이게 사실은 같이 연동된 작전을 통해서 격침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결국은 방위 산업이라는 국가 안보가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 가용 재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도 이렇게 비대칭적인 어떤 전략 이런 걸 통해서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튀르키예제 드론을 활용하고 일론 머스크가 제공한 민간 통신망을 활용해서 전장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거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의 어떤 국력이 약하다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국력이 약한 국가는 약한 국가대로 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국가는 그 내실을 기하면서 점차 더 발전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되게 유연한 사고 방식이 있었던 것도 있지 않나요? 우리랑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 발발 이후에 그걸 보면은 저희가 하나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역량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은 정부입니다. 정부. 예, 이 정부는 결국은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냉정한 이성으로서 전쟁을 지도해야 되는 것이죠. 판단력이 좋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군대. 군대는 뭐냐 하면은 전장이라는 게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 치러져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악조건과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군대의 능력 이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국민. 이 국민들의 핵심은 이제 흔히 감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애국심, 열정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정부와 군대와 국민들이 이 삼위일체가 돼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삼위일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에어로 로즈비드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민간 드론 동호회입니다. 민간 드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 드론을 만들 수 있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드론을 우리 첨단 드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네. 아주 소형 드론을 주로 이제 DJI 중국의 DJI사에서 소형 드론을 가져다가 동호회에서 활용한 이런 수준이었죠.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 동호회 인원들이 모여서 중국의 DJI 그 소형 민간 드론에다가 튜브를 달고 수류탄을 장착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걸 날려서 러시아 기갑 부대들이 이제 키우 쪽으로 접근하니까 그걸 뭐 이게 리모트 컨트롤이니까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그 2-3km 범위 내에서 오토바이 타고 몇 명이서 가서 그 날려가지고 그것을 기갑 부대에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의 어떤 그 전쟁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애국심, 열정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죠. 갖고도. 그렇습니다. 전쟁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와 군대와 이런 국민들의 어떤 결집된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쟁의 우크라이나의 선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군대와 국민의 그렇습니다. 삼위일체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벌써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우리나라 얘기를 빨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폴란드와의 성공적인 수출 계약 그리고 이제 인도도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가게 된 무기의 종류 좀 디테일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그 무기 그 대규모 방산 수출이 있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2021년도 후반기에 있었던 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천궁2. 이게 4조 원 규모가 있었죠. 2022년도 초에 이집트의 K9 수출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조 원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폴란드에 이제 4개 무기 체계, K2 전차, 그다음에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그다음에 그 천문 218문 이렇게 이제 있어서 이것이 이제 124억 달러, 우리나라라 16 내지 17조 원 정도의 규모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2021년도, 22년도에 포함되면서 우리나라 방산 시장의 점유율이 이제 높아진 거죠. 2.4%까지 이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에 이제 추가 본계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지만 결국은 동유럽 국가 중에 루마니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폴란드와 비슷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와 지금 굉장히 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후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난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다연장 로켓인 천무,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 그리고 K9 흑표 이제 이거는 포죠, 포고 그다음에 K2 흑표 전차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주력 산업군, 주력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정말 미군이 수출하는 것처럼 엄청 최첨단의 무기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좀 재래식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잘 나가긴 해도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의 발전 역사에서 보면요, 조금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1970년대 초에 시작이 됐을 때 네.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고 해서 바로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의 연구소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결정적인 그 국가 정책상에서 아주 그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972년도에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했습니다. 중학.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 중화학공업 몇 차에 걸쳐서 했죠. 몇 차에 걸쳐서 했죠. 예. 이게 결국은 방위산업 발전과 중화학공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K2 전차, K9 장갑차 결국은 다 이런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기계 산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세계 어떤 경제 체계가 첨단화 디지털화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이 제조업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K9, K2 전차 이런 것들이 제조 기반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쭉 성장해온 어떤 방위산업의 특성,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맞물리면서 성장해온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은 이해할 필요가 첫 번째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천궁2라든가 이게 지대공 미사일이지 지대공 않습니까? 미사일. 패트리어트와 거의 예. 유사한 성능에. 그 다음에 FA-50 경공격기 같은 경우는 세계 그 방산 시장에서 굉장히 첨단화 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그 디지털화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핫 아이템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국의 지금 그 글로벌 호크라든가 네.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최첨단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수준의 첨단 수준을 달성한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최첨단 수준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 그리고 K2나 K9은 전통적인 제조 기반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FA-50이나 천궁2 이런 것들은 어떤 첨단화에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가 KF-21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거기 들어간 레이더도 만든 걸 보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아직은 그걸 이제 대규모로 수출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출을 성공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이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경쟁을 해서 사실 독일한테 패배를 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계속 치열해질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 우리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노르웨이 수출권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기체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테스트를 합니다. 네. 할 때 그 현지 테스트에서는 뭐 K2 전차가 상당한 우월한 성능을 보였다. 성능은 좋았다. 죄송합니다. 우월하다기보다는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표현대로 하면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 네. 이렇게 표현하죠. 동등 이상. 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차에 뭐 사실은 전차들이. 세계 최강 국가죠. 펜저 탱크의 나라.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거의 뭐 사실 자동차도 못 만든 예. 자전거도 못 만든 시절에 이미 전차를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국가들과 당당한 경쟁에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했다. 굉장히 큰 성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체계 수출과 도입은 단순히 성능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주목돼야 될 게 노르웨이에서 사실 절충 교육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충 교육이라 하면은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는 대신에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만큼의 금액을 다른 물품을 구입하든가 다른 무기 체계 우리 무기 체계를 대신 구매해 줘. 페이백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절충 교육인데요. 네네. 폴란드는 절충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 절충 교육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다 절충 교육이 있습니다. 급해서 근데 그랬겠군요. 그렇습니다. 급해서 예. 폴란드는 절충 교육 없이 했고 예. 노르웨이는 절충 교육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금액도 사실은 뭐 동일한 금액을 해달라고 그랬고 품목도 지대함 미사일이라든가 뭐 원격 사격 통제 체계라고 그래서 전차 장갑차 위에 기관총만 있고 사람은 안에서 들어가서 조작할 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이런 것들을 구매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구매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쓰기도 네,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절충 교육을 우리가 다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는 또 기존의 레오파드 전차를 운용하면서 독일과 어떤 전차 운용에 있어서 상호 운용성도 강하고 예. 전통적인 우방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이제 종합해서 결국은 이제 레오파드가 선택된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독일이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원래 전통적인 방산 강국이었지만은 독일이 지금 재무장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특별 예산으로 1,000억 유로를 편성했습니다. 엄청나군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생산 라인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독일이 결국은 재무장을 선언했고 세계 방산 시장의 강국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방산 수출을 해나갈 때 독일과 앞으로도 계속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방산업계에 우리나라가 메이저 국가가 되려면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방과학기술 수준 예. 이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서 제시하는데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한 9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네. 것이고요. 다행히 2017년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국방 예산을 10%까지 늘린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바람직하고 두 번째는 강소기업 육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육성. 이스라엘이 이런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부품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방산 수출이 안정적이고 이윤을 획득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방위산업은 사실 특례 규정을 좀 줘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 아시다시피 그 방위사업 계약법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국회나 방사청에서 새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사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이 방위사업은 특수성이 모든 국가에서도 이 방위사업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과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기재부에 좀 더 전향적인 네. 입장의 좀 변화와 협조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와 군대와 국민 그리고 정책의 균형 네.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이신 방종관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두었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